에서 온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이제 광고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와서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몇 번 표준말로 스피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반쯤 알아들으시더라도 편하게 그냥 사투리를 쓰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때부터 너무 제가 또 사업을 썩 잘하지도 못하면서 많이 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스트 요청을 제가 이제 안 받으려고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일체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근데 계속 번 한개가 계속 뜨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궁금해지잖아요. 한 30번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 번은 궁금해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딱 받으니까 너무너무 점잖은 서울 말씨를 쓰시는 중년 신사 한 분이 안녕하세요, 김종수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화상으로 한번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경주의 김숙경 다이아몬드 리더분 그룹에 제가 게스트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입력해 놨냐면 김종수 이렇게 해놨었어요. 안 헷갈리려고. 근데 경주를 갔다 온 날 뒤로부터 계속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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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제가 하다 안 돼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그냥 서울에 좀 한번 오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무조건 간다. 예. 언제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석 달 뒤에 오라 그랬어요. 석 달 뒤에. 제가는 뭐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고 달리기 동그라미를 치고 오늘을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리더분들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보다 훨씬 연배시고 사회적인 경륜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메에서도 또 대선배신데 또 그렇게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좋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저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 동안 멀리서 이때까지 제가 동경해왔던 한국 아메 스타급 리더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게스트로 오면서도 너무 설렜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칠판이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만 제가 다른 데 가서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 보기에는 이제 29 정도로 보이시겠지만 아메 한 지가 10년 차라 아메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리를 안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에메랄드쯤 이야기가 갔는데 시간이 다 됐대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스피치가 끝났어요. 이 적어놓고 이게 시간 안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칠판이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만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등록한 지가 1995년 8월 25일입니다. 원래는 무역회사의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한테는 시노자키 토루라는 일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좋은 사이도 족부가 있대요. 그 족부가 무슨 족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국제전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왔기 때문에 무슨 족부인지는 몰라도 좋은 족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사이드 잡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처음엔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까 직장 월급이 기대치와는 너무 달랐어요. 98만 원, 기본급 70에 재수당 포함해서 98만 원. 사실은 10년 지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제가 우리 그때 모시고 있던 동업했던 사장님 두 사람의 정신적 세계의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역회사를 다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이 동업을 했고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월급을 그 사람이 만 원씩만 보태줬어도 제 월급이 100만 원은 맞춰줬을 텐데 왜 추적계 그거를 98만 원을 맞춰가지고 뭐 옷 세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제가 다니면서 98만 원짜리였다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점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 대단한 기업이 어떠고 저떠고 뭐 생활용품을 취급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뒤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친구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68년생이 67년생한테 꿈을 물어보면 제가 지한테다 대놔놓고 뭐 소방관이 될 테야 뭐 의사가 될 테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석 달을 하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데 도대체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미국에 있는 회사 같으면 회사 스펠링이 있겠네. 회사 이름을 스펠링으로 불어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웨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아보니까 아무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스펠링을 불러보라 그러니까 AMWAY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해외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인데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3층 이상이면 따라 올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계단이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계단을 한 발짝도 따라 딛지 마라 그랬습니다. 철문이 닫히면 15일 동안은 열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 제가 가졌던 암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암회를 하게 됐을까? 10년이 지난 시간이 저에게도 암의 세계 안에 흘러갔지만 제 스스로도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일이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긴 어려우니까. 여러분 혹시 맹독연 아십니까? 맹독연 모르십니까? 맹인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 예. 맹인의 눈 역할을 하는 개가 있어요.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견. 일본의 나카지마 카오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일본 맹독연 협회를 기부해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를 제가 오래전부터 봐서 맹독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맹청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맹청견.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주는 개가 있대요.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눈이 안 보이는 분들한테 맹독연이 있다는 거는 필이 팍 오는데 청각장애인들한테 그 맹청견의 역할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냥 쉽게 간편해도 그 가스레인지에 물을 하나 올려놨는데 찌개를 올려놨는데 우리 같으면 뭐 끓다가 칙 하는 소리를 들으면 놀래서 가서 잊어버렸더라도 가스를 잠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깜빡하는 사이에 뭐 다른 일을 보시다가 그 뭐 넘쳐서 가스가 새는데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출가시킨 딸이 그 시집을 갔다가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하겠다고 팩스가 들어왔는데 어머니 뭐 12시쯤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낮을부터 친정어머니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시는데 벨을 눌러도 확인이 안 되니까 전혀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벨을 눌려서 엄마가 못 들으면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게 청각장애라는 게 문을 꽝꽝꽝꽝 두들겨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침부터 문을 열어봤다가 혹시 또 길이 막혀서 훨씬 또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안절부절 된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길을 그냥 가다가 내리막에서 뒤에 달려오던 덤프 트럭이 브레이크가 무슨 잘못됐어요. 막 빵빵빵빵빵빵 아줌마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래도 모르고 치여 죽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이 맹청견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삼성에서 맹청견 훈련센터를 두고 훈련을 6개월 동안 아주 엄격하게 시켜가지고 이 그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분양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소리가 나는 방향에 가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개를 따라가서 그 소리 나는 지점에서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앓는 분들이 그 개가 하나 입양이 되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야, 저런 세상이 또 있었구나.
굉장하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쫙 끝날 때쯤에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이제 개를 분양해, 훈련을 다 시키고 개를 분양해 버리면 이제 새로운 개를 또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구해올까? 어디서 구해올 것 같습니까, 개를? 보통 개 데리고 훈련이 안 되니까 전 아주 혈통이 좋은 비싼 개를 애완견 센터 같은 데서 구입해서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 놀랍게도 이 개를 어디서 구해오느냐 하면 유기견 센터에서 구해와요. 유기견 센터가 많은 데입니까? 버린 개.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4일에서 21일 사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개를 그냥 죽입니다. 거기가 유기견 센터라고요. 요즘 또 특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유기견들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개를 구해온대요. 그 순간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기업은 기업이구나. 밖으로 겉으로는 좋은 일 한다 그래 놔놓고 결국은 저놈들이 공짜로 개를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서 비싼 돈에 분양하는구나 저게. 참 사회 봉사활동 이상하게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찍어가던 PD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 조련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데려올 때 많은데 하필 개를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오느냐. 그분의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애완견은 훈련이 안 된다. 유기견만이 맹청견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도대체. 애완견에는 자립심이 없어 안 된대요. 개한테 또 무슨 자립심이 나오냐 그게 또. 사람한테도 잘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애완견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애교 뜨는 걸로 먹이를 구해 먹었대요. 한 번씩 여자분들한테 시집 안 간 여자분들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면 이상형이 뭐라 그럽니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면 좋겠어요. 그래.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남자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동안 정신적 세계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해 가는데 지는 늘 있는 그대로만 그냥 사랑해달래요. 기절하겠어요. 걔도 그런 것들을 애완견이라 그래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나 원래 이쁘게 태어났으니 먹이 좀 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는답니다. 유기견들은 버림을 받아봤대요. 안락한 삶을 살아오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 가봤대요. 아무도 자기를 향해서 알아서 먹이를 주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비싼 사료, 향만 조금 거슬려도 밥통을 입으로 밀었는데 가릴 것 없이 쓰레기통도 뒤져봤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놈들이 유기견 센터로 온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먹이를 그저 그냥 공짜로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어떤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개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훈련이 된대요. 저기 가서 저 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오면 빵 쪼가리 하나라도 주겠다. 그러면 당장 뛰어갔다 온대요. 근데 애완견으로만 길들여진 개는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저 앞에서 그냥 꼬리나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래서 이야기가 안 된대. 근데 또 재밌었어요. 자립심.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개를 유기견이라고 아무 개나 데려가서 훈련이 안 되잖아요. 개를 데려다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재밌었습니다. 유기견 센터에 들어온 개 중에 한 100마리를 쫙 불러들였어요. 한 방에다가. 개 중에서도 청각에 문제가 있는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처음에 이 조련사의 조수가 끝에 서서 뭘 하냐면 피리로 피리를 불러요. 피리를 부는데 이 100마리 개 중에서 한 20마리 정도만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피리를 부는 조수 밑에 와서 막 발을 핥고 막 서로 막 달라붙고 피리를 한번 물어보고 핥아보고 빨아보겠다고 서로 피리를 한번 쟁탈해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20마리 정도는. 나머지 80%의 남은 80마리는 그냥 막 그대로 그냥 벽에 처박힌 채로 자는 놈, 저끼리 물고 뜯는 놈, 소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1차 테스트가 끝났대요.
나머지 80명은 불합격, 80마리는 불합격. 불합격되면 어디로 갑니까? 죽습니다. 며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고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개를 20마리 1차 합격을 싹 빼니까 PD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는 또 소리에 반응, 청각의 이상이 그것만 확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래요. 호기심이 있어서 합격이래요. 새로운 소리가 났는데 호기심이 없는 개 같으면 앞으로 현장의 상황이 벌어져도 지가 그냥 뭐 관심이 없으면 귀찮으면 소리는 들었었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청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놈을 추려낸 거랍니다. 그러고 버렸어요, 나머지는. 나머지 20마리가 남았어요. 20마리를 데리고 조수가 피리를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전부 다 이게 소리를 좋아하는 놈들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싹 보고 있다가 피리를 막 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로 싹 다가가가지고 접었던 우산을 콱 폈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놀래가지고 콱 흩어졌어요. 전부 막 캥 하면서 벽면에 싹 붙었습니다. 그러고 그 우산을 탁 놓는 위에다가 그렇게 한번 빨아보고 물어보고 씹어보고 싶어하던 피리를 싹 올렸어요. 그리고 그 조수가 뒤로 싹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겁이 나서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가지고. 한 마리도 꼼짝도 안 하는데 조망만한, 진짜 주먹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싹 와가지고 우산 위에 놓여있는 피리를 콱 물고 핥고 빨고 했어요. 그 테스트를 하던 그 조련사가 개 한 마리를 가슴에 따가놨습니다. 합격 그랬어요. 뭐냐 그건 또 공포를 극복했다. 오늘 한 마리 건졌대요. 그러니까 PD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왔냐 이게. 오늘 수확 너무 크다. 보통 때 오면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다. 2차 테스트까지 와서 대부분 그 우산 위에 놓여있는 피리를 속으로는 탐은 내지만 그 우산이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그게는 왜 합격입니까? 자립심이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공포를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6개월 동안의 강한 훈련을 전부 견뎌낼 거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 개를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고 6개월 이후에는 이 개가 어쩌면 보름 만에 21일 만에 유기견센터에서 그냥 죽어갔을 운명인지도 모르는데 청각장애를 앓는 가정의 일양이 돼서 그 청각장애 가정들에게 또 다른 식구처럼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또 다른 귀가 돼가지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 너무 대단하다. 그 장면을 보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메를 저는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거 완전 아메이다. 제 파트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같이 막 어딜 다니면 너무너무 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니까 사장님, 우리 김정화 사장님 너무너무 호기심 많으신 것 같다. 저는 통 호기심이라고는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호기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진짜 바보예요. 이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놈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왜 다른 동그라타가 자꾸 손톱 모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파도는 왜 철썩철썩 치는 거예요? 궁금해 죽는다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호기심 없는 것들은 늘 그냥 멍하니 살아. 알고 싶은 게 없어. 호기심이 많았던 놈들은 그런 궁금증을 계속 풀어가다가 삶의 새로운 지혜나 지식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갑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식의 총량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들이 무조건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100% 도움이 된다고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을 비유하기를 산에 오르는 걸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산에 오르는 것과 비유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왜냐? 산이라는 것은 근처에 가서 딱 서는 순간부터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사막이라는 거는 횡단하겠다고 서면 사방천지 지평선뿐이기 때문에 목표를 잡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똑같아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체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가지고 사막을 건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막의 지형은 그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산으로 표기돼. 지난번에 사막을 가면서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지나갈 때는 산이었는데 심한 바람이 하나 불어서 산이 저기 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나침판을 들고 가야 된대요.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답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지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무조건 플러스라고도 믿기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아나기는 참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개일까? 만약 내가 유기견 센터에 버려진 개 한 마리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저 테스트를 통과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주말에 쉽지 않은 시간을 내셨어요. 이까지 오신 분들은 두 번째, 첫 번째 테스트는 전부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메에 접근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신 분들입니다. 테스트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예. 우산 펴는 것 때문에 놀래가 오다닥 그 테스트만 남았어요. 저는 뭐가 있었을까?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냥 평범했던 서민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시에 오면서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것 때문에 또 아주 경제적인 상황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세를 내고 전세금의 반을 이용해서 주택 2층에 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손바닥만한 가게를 하셨는데 긴 시간 안 갔는데 말아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막 들어갈 때쯤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단칸방이라도 우리 식구끼리 그냥 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외갓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게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이었으면 지금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그 선택은 너무 명확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주변에 친구들도 한 번씩 찾아오면 부끄러운데 단칸방을 어떻게 가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럼 외갓집에 얹혀 살러 들어가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합니다. 시집을 갔던 딸이 결국은 20년 만에 자기 새끼들 데리고 친정에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갓집이었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친정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기서 설을 맞이하는 날 새벽에 한 6시쯤 됐을 겁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저 동생하고 우리 둘이를 깨우시더니 돈을 한 10,000원 주시면서 나갔다 오래요. 아침 일찍부터 식구들이 올 텐데 우리가 여기서 자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 체면에 좀 손상이 온다고 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원망했어요. 새벽부터 명절에 갈 데도 없는데 돈 들고 가서 식당도 안 하잖아요. 명절에 전부 다. 어딜 가라고 어머니가 우리를 내모나.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심정을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고 제가 그 돈을 들고 아무도 없는 학교 서클실에 가서 하루 종일 설 연휴를 다 보내면서 제가 이 명절에 대한 이 한을 칼을 이렇게 하면서 나 죽는 그날까지 명절을 세지 않으리라. 지금도 명절 안 좋아합니다. 명절날 절대 명절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한이 서려가지고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게 어쩌면 제가 아메 일을 시작하게 됐던 궁극적인 그 감정의 스타트 라인이 아니었던가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냥 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원래 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냥 원래 건강한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민했던 사춘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제가 아메 일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결정적인 감정의 계기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가 아메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 그 중간 과정은 설명하면 좀 길지만 어쨌든 제가 아메에 대한 부정을 굉장히 하다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제일 제가 우울했던 날이 뭐냐면 이런 토요일 오후였어요. 이런 시간에 퇴근을 해서 진짜 하늘의 해는 중천에 떠가지고 해 한번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이렇게 날은 맑고 화창한데 이 젊은 혈기를 가진 놈이 지금 삶에서는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감정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낮 이런 시간부터 친구 만나가지고 부산에 가면 족발집 골목 있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싼 족발이나 한 그릇 뜯어먹고 2차로 당구나 치러 가고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제 청춘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보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저보고 술을 좀 하느냐고 여쭤보시던데 리더분들이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업무 관계상 바이어 접대가 있으니까 한 번씩 술을 먹으면 사실은 뭐 이게 굉장합니다. 소주 제가 2잔 정도 먹으면 남들 2병 정도 먹은 표가 나요. 3잔부터 먹으면 제가 그 도로 중앙선에서 춤을 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업무상으로 술을 먹게 되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뭐 양주를 2병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넥타이가 한 병 먹고 네, 이 밑으로 막 부어가면서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이 그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직장이라 그러지만 출근하기 전에 앞 시간과 퇴근 후에 이후 시간도 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를 전공해서 일본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일본말을 할 줄 알아요. 오뎅 마리바스 빤스 정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역회사에서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 그 자리에서 못 버티는 것도 힘들겠다.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에 자비를 들여가지고 미인 회화반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새벽부터 미인 만나고 좋았겠네. 그 미인 말고 미국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숙제 해가지고 학원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죽어도 안 되는데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일본어 책이라도 번역해서 이걸 좀 출판하면 번역비라도 받지 않을까. 그래가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한참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어떠고저떠고 하는 소식이 막 나오면서 신문에 정보에 받아 인터넷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올 텐데 그에 대한 일본에서 나온 책이 있으면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팔아도 좀 팔리지 않겠나.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책을 번역하게 됐어요. 번역을 마치고 나니까 1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다 이거. 겨우 할 줄 알던 일본말도 이제 안 먹는다 이거. 큰일 나겠다. 책을 좀 봐서 단어라도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전공책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가 제가 이제 막 책을 뒤지다 보니까 무슨 뭐 칼라가 있고 막 너무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뭔가 봤더니 시노자키 토르라고 저한테 아메를 전달했던 그 친구가 3개월째까지 전화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 이 친구가 소포로 계속 3개월을 날렸어요. 그 책자들이 이만큼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칼라로 백발 할머니가 딱 한 분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미국 그랜드 레피지에 사는 베니 산센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쫙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메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 쭉 읽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크라운 디디. 그때 당시 아메 역사가 36년 차인데 미국에서 아메를 36년 하신 분이래. 뭐냐 그랬더니 아메 창립자 리치 디보스가 제일 먼저 전달하신 분이래요. 옛날에 뉴트리라이트라는 데서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했던 아메이 창립자 리치 디보스가 뉴트리라이트 WX 소비자로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뉴트리라이트가 일반 매장 판매를 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메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LOC를 전달했던 첫 번째 소비자라고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메이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 SP 뭐고 아무도 없을 텐데 이 베니 산센 연사는 리치 디보스라는 젊은 청년이 보여줬던 그 싱그러움이나 열정이나 그 다음에 또 너무 싹싹하고 착해가지고 신용할 만한 친구다. 그래서 한번 그 제품을 샀는데 써보니까 너무너무 싸고 좋아가지고 이거를 입으로 광고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크라운 디디가 되고 억만장자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크라운이 뭔지도 몰랐고 억만장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도 싫었어요. 근데 어디 장면에서 제가 충격을 딱 받았냐면 이분이 그랜드 레피지라는 그 동네에서 36년째 이사를 안 갔대. 굉장하다. 전 아메를 피라미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한 동네에서 피라미드를 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피라미드로 이제 피해를 받던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분이 안 삭혀져서 땡꼬라도 한 대씩 때리면
이 할머니 돌아가시겠는데. 이거 피라미드 아닌 거 확실하다. 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베니스 한센이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미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인데 36년 동안 사업을 해오시면서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베니스 한센 여사가 지금 내 나이 80에 현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당신 한번 말해보시오. 일본 기자가 일어났어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퇴근만 하면 친구 보낸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네. 무협지 이런 것도 제가 뭐 읽어본 적도 없는데 이 책은 진짜 놓을 수가 없었어요. 무협지에 빠지는 거 10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우리 신호작기가 그 즈음에 한국에 또 들어왔어요.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완전히 생쇼를 하고 둘이서 막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 그러죠. 부산에 지금은 메리어트라는 데로 바뀌었습니다만 해운대에 하얏트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그 방을 잡아놓고 친구가 큰 트렁크에서 뭐 이상한 뭐를 꺼내더니 저한테 대단한 세제가 있대요. 김상 혹시 세제를 써보고 감동받아 본 적이 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감동을 받는 세제 같으면 난 절대로 쓰지 않겠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양치질을 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울고 엄마가 빨래를 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일상생활이 문란해진다. 감동 안 받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뭐 당황을 해가지고 어쨌든 감동할 거다 이러면서 막 심각하게 호텔방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보여줬습니다. DC 드랍스라고 퐁퐁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제가 얼마나 기가 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더니 물을 확 부어요. 하나는 확 빠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대로 거울에 싹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자마자 막 김상 대단하지, 굉장하지, 감동하지 이러는데 그래 어느 게 아메이 건데 제가 그래 뭐라 그랬습니다. 희게 확 붙어 있어야 좋은 세제인지 확 빠져야 좋은 세제인지 전 몰랐어요 그거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야 저거 그냥 한 10만 원치 정도는 사줘야 되겠다 그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암에 대한 마음이 열렸었어요. 그 자료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고 친구가 보여주는 수익 구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저 혼자 암회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고 저 혼자서 암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95년도 11월 달이 95년도 그때 한 뭐 10월 달인가 되는가 보다. 한 가을쯤이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충격했던 건 뭐냐면 한국 암이 그때 당시 등록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대단한 일이 내한테만 왔겠나. 결국은 이게 이런 거구나. 막. 마음이 조금 죽겠는 거야, 이게. 어떤 분들은 등록된 사람이 많아서 뭐 이제 늦었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좋은 거 내만 안 하고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미루다가 큰일 나겠다. 당장에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영항을 끊었습니다. 다니던 영항을 끊고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6시까지 회사로 출근했어요. 출근을 딱 해가지고 회사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그 회사 전화기 쓰는 건 좀 미안하더라고. 우리 사장님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중전화 잔두를 한껏 바꿔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새벽 6시에 친구들 전화를 돌리면 친구들 굉장히 놀랍니다. 다들. 예. 대단한 비즈니스가 있다. 대단한 사업이 있으니까 전부 만나서 이야기자 그러면 한 명도 거절을 안 했어요. 전부 잠결에 그냥 알겠다고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삐삐가 없던 시절이라 부산에 부산역 옆에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아리랑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그래가 전부 친구들 불러내놓고 전부 등록시켰습니다. 예. 저는 이때까지 아메일 하면서 한 명이라도 만나서 등록을 못 시켜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친구를 딱 만나면 아메일을 물어봐요.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등록하라 그럽니다. 예.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피라미드 아니면 막 날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라미드 아니다. 그래도 어쩌죠 뭐죠. 피라미드 아니다. 예. 그럼 등록.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달 하니까 한 200명이 등록됐어요. 예. 그러고 제가 3%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암의 초기 증세들이 있었어요. 열정이 끌어오르니까 회사 제가 4층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밥도 안 먹으러 갔어요. 그 사장님 두 분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뭐 속이 안 좋다든가 먹었더니 거짓말을 해가지고 두 분만 식사를 하게 가고 놔두고 계속 책을 읽다가 막 이 가슴이 끌어오른 거 있잖아요. 우리 100m 그저 운동회 때 달리기 하려고 그러면 스타트 라인 섰는데 막 소변을 봤는데 또 누르고 자꾸 그런 거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막 점심시간 되면 거기는 이제 오피스타운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머리가 새까맣게 식당으로 막 밀려갑니다. 위에서 보면 막 발발발 해요, 막. 저 사람들이 이 비전을 할까, 막.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막 찌라시를 이게 막, 아메! 하면서 이렇게 뿌릴까, 이거를.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자연현상 중에 불만했던 게 뭐냐면, 왜 신은 낮과 밤을 만들어놨을까? 왜 사람들, 그냥 다 눈 뜨고 있게 하지, 막 이런 거. 그게 남들이 자는 시간이 전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신호작기라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메를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냐, 막 상황 이야기를 해줬더니, 갑자기 전화를 이상한 여자분 하나 바꿔줘요. 그분이 전화를 받더니 막 일본 아줌마가 목소리를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무턱대고 저를 만나죠. 뭘 만나냐? 왜 만나냐? 제발 더 이상 이런 전화 하지 말았는데 한다, 이제 아메이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전화 하느냐? 그랬더니 네 하는 아메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런다, 친구가. 아니, 안 도와줘도 내 지금 심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2달째 등록이 200명이 돼 있다, 지금. 1000명 목표다, 건들지 마라, 그냥. 얼마나 친구가 답답했겠어요. 그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만나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서울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길이 어딘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제가 계속 거절했어요. 그냥 전화가 막 계속 거절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청하고 또 제가 거절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듣다 보면 또 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기를 쫙 들고 거의 40분이 지나간 거예요. 국제전화가 40분이 됐구나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내가 건 거 아닌가 싶어요. 우와, 극적인데, 걸려왔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아줌마가 다시 서울에서 보자. 하이, 하이. 이렇게. 제가 사실은 여기 도착해서 이 앞을 보다가 제가 10년 만에, 10년 전에 저 인생에서 역사의 장소에 다시 왔어요. 잠실 롯데 앞 여기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두 개가 존재하지만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에서 한참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서울의 명동의 세종호텔이라는 데서 만나죠. 예. 차를 몰고 왔는데 제가 서울 지리도 모르는 주제에 차를 몰고 왔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강을 잘못 건넜다가 잘못 건너왔다가 막 이러다가 약속 시간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호텔에 들어갔더니 그 세종호텔 로비에 사람이 그때 꽤 많은 분이 계셨는데 참 이상한 인연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 알아봤어요. 바로 가서 인사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급하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방을 올라가세요. 그리고 저를 방에 딱 앉았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김상 꿈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내 석 달을 시달렸는데 이 아줌마 일본에 또 오더만 이 또 꿈 물어보는 속으로. 근데 문제는 외국어로 질문이 들어오면 잡생각을 잘 못하고 문장을 만들기가 급급해가지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대한 이 오바된 꿈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스폰서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꿈 사실은 금방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네. 그러면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말도 희한하게 받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약속이 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으니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같이 잠실 쪽으로 같이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잠실에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아메이가 주최하는 행사 큰 게 있었나 봐요. 뭣도 모르고 저는 그냥 같이 따라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제 차를 몰고 왔구나.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일대가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셨대요. 그래 놓으니까 차가 나가질 않아요. 진짜 3시간 동안 3m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의 반응이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짜증도 안 내시더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나 죽었을 텐데. 그 3시간째 딱 되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음 약속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있는데 김상 생각에 인터컨티넨탈 어디지 않느냐? 그거 제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인터컨티넨탈 방향이 네 생각으로는 어디라고 감이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부산 사람이다 나는. 서울지리 모른다. 그래도 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보다는 감이 안 낫겠냐? 그래서 제가 저기 읽었습니다. 저기. 왜 그랬냐면 이 길은 3시간째 3m 나갔는데 여기 하면 또 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기 그랬어요.
전 텅텅 비었더라고, 차로가. 그러니 뭐라냐면, 인터컨티넨탈 어떤 식당을 오래 메모를 남겨놓겠대. 그러면서 세상에 그 사람이 한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그 대로에서 딱 문을 열고 내려서 무단횡단을 해가 저편에 딱 가더만 저는 차가 안 나가니까 딱 보고 있었습니다.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합승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저도 일본 생활 해봤기 때문에 외국 나와서 외국말이 안 되는 사람이 합승한다는 건 더 어렵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뭐 대단한 일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길래 저런 식으로까지 해서 가는가 싶었습니다. 호기심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람이 아메이를 한다고 그러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분과 같이 어떤 일을 한다면 저 사람의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만나왔던 사람과 인격적 레벨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저는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그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쇼도 플랜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같이 미팅을 다니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전혀 매출이 잘 안 났는데 제가 사실은 첫 달에 3%, 둘째 달에 9%, 세 번째 달에 12%를 도전하다가 180만 점 9%에 섰어요. 그럼 그렇지.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대단한 게 내 거가 될 수는 없겠다. 저 그때 굉장히 좌절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잠도 설쳐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만날 사람도 없고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제가 그냥 이대로 그냥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이제 괴롭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생 그 전까지는 이 체념하고 누르고 단념하고 막 구기려 놨는데 이 아메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3개월 사이에 제가 감정이 이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누질러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괜히 잘 살아보겠다고 용쓰다가 3개월 만에 죽어도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좌절감이라고 혹시 살아가면서 맛보신 분 계십니까? 좌절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좌절감이 어떤 건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좌절감. 예?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벽에 머리가 부딪히면 좌절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좌절감 느끼고 싶으면 와 달려가다가 꽉 맞히면 그대로 좌절감이 옵니다. 어디 계단 같은 거 막 급하게 꽉 오르다가 발이 삐걱하면서 막 촛대뼈에 막 계단을 꽉 쥐어서 와 누가 막 아프냐 말도 숨잖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죽을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한테는 큰 좌절감이었습니다. 되고는 싶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4박 5일 5박 6일 동안 통역만 했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쇼도 플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그냥 만나가지고 막 정리 안 된 자료를 아무거나 던지면 운 좋으면 하나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이 따라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그냥 열심히 성실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만나서 사업 설명을 쭉 하는데 놀랍게도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람이 일본말을 안 했는데 한국말로 통이 먼저 나가요. 다 외웠어요. 한 일주일 다니니까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하겠구나 이거 진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군가 뭔가를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저 사람같이 될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6년차 에메랄드였습니다. 수익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차는 뭐 타려고 했더니 벤츠 스테이션 웨곤 300을 탄대. 벤츠였어요, 벤츠. 저렇게 똑같이만 따라하면 저만큼은 안 돼도 반만 돼도 인생은 괜찮겠다. 저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SP는 언제 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죠? 진짜냐? 진짜입니다. 진짜가.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제 스폰서가 꿈을 하나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스폰서하고 미팅하시는 분들 그런 분 계세요. 저도 홈미팅 해보면 다음 주까지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스폰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꿈을 못 적어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적어올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아메 10년 했지만 이해 못합니다. 죽어도. 인격적 수양이 됐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표정은 짓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다음날까지 처음에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다음날인가 저보고 롯데호텔에 묵으시면서 꿈을 적어오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적어오라 그랬는데 그런 거 뭐 저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갔어요. 왜 안 적어왔냐? 궁금하면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간단하다. 가지고 싶은 거 월급 100만 원, 하고 싶은 거 100만 원씩 버는 거, 되고 싶은 거 100만 원씩 버는 놈 이랬어요. 더 이상 꿈이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1년 동안 백수를 했는데 어렵게 우리 친구의 형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잘 되면 월급 주십시오 하고 들어갔는데 석 달을 사람 쓰더만 월급이 도저히 안 나가진다 이거. 종아야 딴 데 좀 알아봐라. 형님 괜찮습니다. 월급 안 주셔도 제가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미안해서 네 얼굴을 못 보겠다. 오지 마라.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제가 9%대 전업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김정하 사장님 같이 그렇게 결단력이 있었으니까 다이아몬드한테 무슨 개코나 무슨 결단력이 있어. 나이 29에 돈 100만 원 벌이도 못하는 그 위치에 간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사인하고 스타트한 사람 아닙니다. 죽어도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는 있어야 되겠다.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벌어도 좋지만 내 밥벌이는 내가 하고 살아야지. 100만 원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벤지를 운운하고 1000만 원, 다이아몬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SP가 되고 싶다. SP 되면 21%하면 100만 원 준다 그랬지 않냐? 그거 주는 거 맞으면 SP 되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냐? 진짜다. 진짜냐? 진짜다. 진짜의 진짜냐? 진짜의 진짜다. 그러니까 한 20분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20분을.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20분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홍키노 홍키데스까 그랬어요. 이게 한자로 쓰면 느낌 좀 다릅니다. 원래 본래 할 때 본자 있잖아요. 그 기운 기자를 써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진짜라 그러거든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입에 발린 진짜 말고 내 속에 심중에 다른 찌끄레기 하나 없이 SP가 되고 싶습니다. 전 다음 달에 죽어도 SP 갑니다! 되겠나? SP 내가 되겠나? 이런 거 말고 심중에 아무런 찌꺼기 없이 SP라는 걸로 배가 터질 것처럼 가득 찼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운에 진짜 기운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진짜다 그랬습니다. 죽어도 가고 싶다 SP냐. 그 질문을만 했는데 4시간이 지났어요. 밤 12시인가 시작했는데 그 대답이 끝날 때쯤 되니까 4시쯤 됐더라고요. 다른 질문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냐 그것만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심각하게 제 얘기를 딱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로 간절히 원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냐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진짜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진짜냐 확인했습니다. 진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쇼더프렌을 100회 하라. 그분이 하시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뭐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100번 진짜냐? 100번만 하면 되냐? 100번 해보라. 그러면 1년이 50주인데 한 주에 2번씩 하면 1년 걸리고 그러면 하루에 3번씩 하면 한 달에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되냐?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95년 11월의 대화였습니다. 왜 저는 죽어도 29을 마감하는 그 12월 달에 SP가 되고 싶었냐면 그냥 이대로 30을 맞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죽어도.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나이만 30까지 먹는 건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을 했더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제가 1995년 그 12월 달을 필드에서 수없이 100회의 쇼더프렌을 실제 마감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실제 100회를 딱 했어요. 나중에 80회쯤 넘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12월 달 그렇게 SP를 마감했습니다. 그게 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메이를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했느냐면 진짜 목욕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욕을, 샤워를. 예. 집에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10시, 점점 이제 12시 넘어야 들어오는데, 그때는 24시간 목욕탕 하는 데가 없었어요. 집에서 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샤워를 한번 하려면, 겨울에는 그 다이아몬드 결단 이상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감을 하고, 조금 일찍 들어와서 목욕을 가려고 했더니, 그날도 결국은 다른 설명을 하다가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그 집에서 샤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SP가 됐어요. 강의의 1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2편을 들어주세요. SP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간절한 자기 이유를 발견하는 게 가장 그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2SP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SP를 도전하는 그 달에 갈 만한 다 갔어요. 사실은 아버지 쪽에 발 끊은 지도 꽤 되는데 SP 그거 한다고 그 아버지 친지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거의 10몇 년 만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모습도 변했겠지만 10년 만에 찾아와서 보도 듣도 못한 세제를 꺼내놔놓고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데까지 제품 전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품 60까지 있을 때니까 이 다음 달에 다시 2SP를 한다는 건 정말 하늘이 노랄 만큼 답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나카지마 카오라는 분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동기부여를 좀 받았어요. 제 스폰서 그때 당시 한국 아메이에 테이프나 책이 내는 툴이 거의 없을 때인데 일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봤더니 나카지마 카오루라는 그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야기 다 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강한 동기를 받았습니다. 일단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다시 스케줄을 잡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하면 다음 현실이 일어나요. 내가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그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막상 가서 부딪혀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일들과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비자도 생기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2SP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GP가 되고 플래티늄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6개월 후에 제가 플래티늄이 되고 쉐라톤 오커일의 그 DD 세미나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 플래티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 스폰서가 이제 축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쉐라톤 호텔에서 첫날을 보내고 사실은 서울 쪽에 그때 당시에 막 다니다가 파트너가 생겨가지고 방에 모여서 막 사업 설명한다고 방문도 한번 제대로 못 닫아봤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도 매일매일 3번씩 사업 설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옷을 좀 갈아입고 빨리 나오래요.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한 분이 오셨는데 다이아몬드 좀 만나게 해주겠답니다. 저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아미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11조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들은 진짜 구름 타고 다닌 줄 알았대요, 제가. 근데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2분이 오셨는데 2분을 직접 만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만나러 갔는데 너무너무 멋진 중년의 여자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안내를 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에 갔더니 들어갔는데 진짜 요만한 할머니가 서 있어요. 진짜 키가 이만한 것 같아요. 백발의 노인이 한 분 서 있었습니다. 카마구치 논나상이라고 그때 당시 연세가 74이었습니다. 만 나이 치니까 한국 나이 치면 76쯤 되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사연을 여쭤봤더니 이분이 아메이를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62 되시겠네. 만 나이 60에 아메이를 시작하셨대요. 12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셨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아메이를 전달받았냐. 그랬더니 막 옆에 분들도 같이 웃어요. 딸이 무난동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혼을 했대요. 그 이혼한 딸이 이혼 이후에 이태리로 가버렸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자기는. 피부치 하나 있는데 그 귀한 딸이 이혼의 상처를 받는 걸 보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그 이후로 이제 멀리 가버렸으니까 만날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혼한 전 사위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할머니 보고 꿈이 뭡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대요.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땐 더 했답니다. 얼마나 우리 집안 자체를 우습게 봤으면 이놈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또 피라미드를 해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너무너무 분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매달 1년을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1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그 일이 뭔가? 그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지나온 인생을 쭉 생각해 봤더니, 한 번 30대 때 누군가 다른 일을 권유했는데, 그때 자기가 그 일을 거부했답니다. 이유는 애가 어려서. 40대 때 또 한 번 일에 대한 권유를 받았는데, 그때도 거절했대요. 뭐냐면, 이 나이에라고 생각했답니다. 40대라는 나이, 벌써. 그리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김상이 보기에 나는 늘 할머니로 있었던 것 같지, 그랬어요. 본인도 저처럼 20대와 30대에 푸르른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제 손을 딱 잡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길게 살면 나이 60이 되셨을 때 70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인생에 이 소중한 10년이 남았는데 나는 과연 남은 인생 10년 동안 나는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봤더니 한 게 딱 있더랍니다. 분명한 꿈이. 딸을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이태리까지 간다는 건 너무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자주 갈 수가 없어요. 딸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 경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이 나이 60에 아메를 시작하셔가지고 70이 되는 나이에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지금까지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잡고 뭐라 그러셨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상,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네 주변에 아메를 같이 하던 동료 모든 사람이 다 그만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메이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아메이가 어떤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10년이 될 때까지 본인처럼 무조건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고 20분 동안 서서 계속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셰라톤으로 돌아온 차 안에서 정말 뒤통수를 정으로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 때문에 아메를 했어요. 이미 플래티늄이 돼서 그때 월 소득 한 150만 원 됐던 것 같습니다. 두 줄이 독립돼 있었고 옆에 이제 사이드가 좀 많았는데 막 이제 수입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꽤 만족했어요. 1000만 점이라는 것도 꿈 같은 숫자였는데 이미 1000만 점 훌쩍 넘어서 밑에 그룹 독립도 되고 와,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의 사이즈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아메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에메랄드를 도전하게 됐어요. 수없이 그 기초 사업 설명을 가면 OM이라는 자리에서 강사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에메랄드가 되면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에요.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이별해봤지만 그 이후에 남는 것은 찢어버릴 사진뿐인데 그놈의 가난하고 한번 이별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에메랄드라는 핀이 뭐길래 가난과 이별한다고 하느냐. 가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해서 97년 9월 1일부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22개월 만에 에메랄드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고 보니까 그때 당시 한국 아메이 전체 에메랄드 이상이 200조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세 줄이 독립해서 에메랄드가 카운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생에서 제일 가난한 시기를 겪었어야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그 의류 도매업이 있었는데 한 13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뭐 집에 그 초대 안 했는데 새벽 2시에 3시에 사람들 많이 오시고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제 교육장에서 뭐 기초 사업 설명을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돈 받을 거 있는 분들은 아메가 도대체 뭐 돈은 된다고 하는데 아들이 뭐 돈을 벌고 있다 그러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뒤에 와서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가 마칠 때쯤 되면 그분들이 제발 꼭 김종학 꼭 다이아몬드가 돼서 빚을 갚아 뭐 이런 표정을 보이면서 저는 뭐 어떨 때는 집에도 못 들어가서 차에서 잔 적도 많습니다. 에메랄드가 되면 가난과 이별한다고 그랬는데 인생이 가장 가난해졌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IMF가 왔었잖아요. 또 97년 12월부터 IMF 발표해서 98년이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웠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 5줄까지 독립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그 2줄이 유지되고 사이드가 한 7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뭐 세월 지나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줄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월 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IMF 당시에 제가 나이 이제 31살 때 25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수입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제 어머니 쪽으로 사고가 터져서 매월 갚아야 되는 이자만 해도 제가 250만 원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움직일 때 뭐 차 기름값이라든가 휴대폰 값이라든가 뭐 밥값 이런 거는 도저히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1년 내내 그냥 굶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다니는 동안은 그냥 굶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그 명단을 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터지고 너무너무 감정이 우울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죽을 생각했어요. 저 참 죽을 생각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 신은 저를 이 땅에 가난하게 살다 죽을 팔자로 딱 만들어서 보냈는데 제가 타고난 팔자 운명도 모르고 괜히 설치다가 하늘에 저주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이 벗어나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은 오전에 뭐 미팅 가고 이런 건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기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스폰서가 전화를 딱 하셨는데 그 상황을 금방 눈치채고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바로 다음날 날라오셨어요.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에서 저를 불러놔놓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용 설명을 쫙 하니까 이야기를 쭉 듣고 계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 턱 밑에다 대고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 김상 그랬어요. 그 뭐 집이 풍비박산난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뭐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저 돈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예. 온 동네 자던 사람 불 다 켜집니다. 뭐 경찰도 온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예. 난동을 피우다가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 최대의 장애는 인생 최대의 보상과 동반돼서 온대요. 그 장애의 크기가 클수록 보상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지금 니한테 그런 큰 장애가 왔다는 사실은 바로 뒤 큰 보상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저는 그분의 말을 받아들였냐면 2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들어와서 4박 5일씩 5박 6일씩 저를 돕겠다고 오셨던 몸으로 했던 그분의 과정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베이스로 돌아가래요. 베이스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꿈이다 그랬습니다. 애시당초 네가 아메를 시작할 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꿈이 명확하게 다시 잡히면 명단을 다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명단까지 잡아지면 그 다음에는 쇼도플랜을 했던 대로 다시 해나가라 그랬습니다. 그거밖에 없대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돈에 든 멍은 절대로 GNH 로션으로 안 풀립니다. 돈에 든 멍은 돈으로밖에 풀리지 않는다. 돈을 벌으라 그랬습니다. 아메를 하던 파트너들이 그만두고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만두고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 사업을 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수입이 될 수 있게 사이드 루비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전열을 가다 놓고 오전에 필드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솔로로 저는 뭐 우렁이 강씨 같은 거 없어요. 집에 갔더니 뭐 몰래 여자가 피비를 해갖고 ABM 띄워준다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어딘가 미팅 왔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고 딱 뒤에 쏟아서 있는데 누가 제 스피치가 마치고 딱 이야기하다가 이런 어떤 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총각이 혼자서 아메를 하면서 매출을 저렇게 내고 혼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러니까 샀겠지. 이랬어요. 누가. 어떤 여자분이 그날 저하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 배운 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필드에서 계속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혹시 여자분이 걸려서 화장품 설명 같은 거 걸리면 홀립니다. 아티스트리 하면서 갑니다. 때때로 부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제품은 여자가 사업은 남자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필드를 다녀보십시오. 그게 분류가 되는가. 예. 소비자가 질문하는 건 복합적으로 질문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다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계연도 12개월 중에 10달을 루비를 했습니다. 제가. 루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박수 평생 안 받아보는 데모에서 오늘 박수를 여러 번 받는데 그 얘기 기억은 많습니다. 그 명단을 썼는데 서울도 나오고 울산도 나왔어요.
도저히 부산에서 울산까지 차를 갖고 갔다 보니까 기름값이 10,000원 이상 드는데 제가 그걸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매몰 갚아야 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행 기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차를 타고 울산을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친구들 사실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멀다고 그냥 내비뒀는데 서울을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친했던 친구 명단 하나 내고 쇼도프렌 하나 친구한테 왔더니 친구가 좀 반응이 나왔어요. 서울 올 때 가장 싸게 오는 방법은 그냥 일반 버스 타고 오는 겁니다. 우등 아니라도 평일에 오면 차에 뭐 옆자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등처럼 올 수 있어요. 그래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그룹의 어떤 리더분하고 아주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난감했는데 파트너 친구 이제 사업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내 IP에서 이제 만나기도 했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부산에 또 오인명 다이아몬드라고 그분이 같이 올라오게 됐는데 그분이 아는 어떤 여자 리더분 한 분 소개를 해줘요. 보니까 이분이 좀 그때 보니까 좀 약간 구질한 느낌도 좀 있고 목소리 너무 교양틱하면서 굵고 이러면서 성내 IP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팅할 장소가 없으면 당신 집을 빌려 주실 테니까 거기서 미팅을 하래요. 진짜 이게 하늘이 돕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댁에서 미팅을 한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도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꼭 제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박춘선 사장님은 계시죠? 예. 그분이 그때 당시에 루비였고 제가 에메랄드였습니다. 예, 그분 댁을 가서 첫날의 기분은 아주 묘했습니다. 원래 그 시골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그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강남의 중산층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교양 있고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열정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 그 아메이 세계에서 저를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너무너무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을 만한 김종화에게 또 좋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는 또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미팅도 다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여행이 저는 96년도 괌 여행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 빠진 적이 없는데 첫해 괌 여행은 사실은 제가 여행 때문에 아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의 게스트 스피커로 제가 초대가 되는 바람에 일본에 가는 그 스케줄이 겹쳤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고 괌을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스폰서가 뭐라 그러시냐면 게스트 마치고 다음 날에 리더십 세미나 시작되니까 일본에서 바로 괌으로 가라 그랬는데 제가 괌으로 안 가고 한국 들어와서 그냥 사업을 했어요. 그 스폰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리더십 세미나 안 가냐.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가 두 번째 인도네시아 발리 갈 때 큰맘 먹고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여행 안 간 그 짓이 미친 짓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긴 됐습니다. 그러고 그때 IMF 당시의 여행이 그 호주의 골드코스트였어요. 브루즈번에 내려가지고 말 그대로 황금빛에 하는 골드코스트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갈등이었어요. 이 여행을 갈까 말까 또다시 갈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피해를 최소한 줄여보겠다고 자수로 해서 구속이 돼 있었어요. 교도소 생활을 1년 동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면회를 가면 뭐 피눈물 난다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동생이 키가 이만한 놈이 옆에 서 있으면 들썩 하면서 막 이렇게 욱욱 하면서 흐느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굉장히 뭐라 합니다. 니나 내나 지금 감정의 그 흐느낌 그런 거 달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가서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만들고 돈을 버는 방법에 뭐가 있겠냐?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면회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수없이 가족 면회 오는 옆에 사람들을 봤는데 가족이 와가지고 안 울고 간 거는 니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는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 면회를 가면 그때 당시 돈으로 3만원, 5만원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리고 빵 좀 사드리고 과일 몇 봉지 넣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굶어야 돼요. 예. 저희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동생한테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돌아서서 또 미팅을 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호주의 골드코스트가 여행지로 선정된 거예요. 예. 저는 점심은 굶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걸 가야 되나 그랬는데 일본에서 또 연락이 오셔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다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여행지의 그 아름다운 말 그대로 골드코스트는 황금빛 해안이 70km짜리입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거리가 50km밖에 안 돼요.
엄청난 해안이 그대로 모래 그냥 밟으면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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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모래 밟는 소리가 그냥 밀가루를 밟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 있는 그 와이키키 해변의 그 모래도 전부 여기서 사가지고 뿌린 거랍니다. 그건 화산섬이라 원래 모래가 없어가지고. 저는 딴 데를 쇼핑 가고 이렇게 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기분도 아니었고 돈을 딱 6만 원 들고 왔어요. 그래서 6네그한테 10,000원씩 선물하니까 끝났어요. 쇼핑도 갈 일 없고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에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요. 엄마 생각이 늘 나니까.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그 바닷가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요. 담배를 탁 붙이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담배가 슉 빨려. 한 번 딱 빨고 두 번 빨라고 쫙 뜨고 이래요. 반나절 앉아 있으면요. 머리가 바람이 안에서 막 불어요. 어쩌면 제가 죽기 전까지 가장 최악의 극단적 상황 속에서 제가 지구 반대편에 한국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닷가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또 골드코스트를 갈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98년도에 있었던 그 골드코스트 여행을 다시 또 되새기는 감회가 저한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여행을 돌아와서 제가 열심히 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제가 5주를 Q12를 하면서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제가 그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국은 1년 만에 나오시게 됐고 제가 2년 반 만에 사고가 터진 지 만 2년 반 만에 아메이를 통해서 벌었던 돈으로 현찰로 한 9,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2년 반 만에 다 갚아냈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 유원 오피스텔이라는 그 건물이 하나 이제 서면에 가면 거기 밑에 1층에 한미은행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매달 가면서 매달 거기서 이제 제가 카드 이게 통장 인출하면 월급을 딱 받으면 월급날 25일날 가가지고 전부 이자 받을 분들한테 이체를 막 시킵니다. 그럼 허탈해져요. 근데 이제 루비가 되고 이러니까 보너스가 조금씩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아메에서 일시적 보너스를 계속 받으면서 그걸 갚아냈습니다. 마지막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10월 18일이 제 생일인데 그 10월 말쯤에 마지막 한 분이 차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불러서 제가 그 은행에서 돈을 떼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용증을 탁 받는데 2년 반의 긴장이 그때야 풀리는 거예요. 몸에 경련이 와요.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은행 창구 직원들 이렇게 아가씨들이 2년 반 동안 저를 얼마나 또 관심 있게 봤겠습니까? 네. 그날 분위기를 알아챘나 봐.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예.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차용증을 제가 받고 그 의자에 주저앉아서 4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메이 10년을 하고 있지만 그날의 기쁨만큼 큰 기쁨은 아직 없었어요. 제가 빚을 갚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빚을 갚고 다음 달에 바로 다음 달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너무너무 초췌해지고 너무너무 그 건강도 나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달에 여행이 괌 가족 여행이었어요. 제가 5줄 큐텔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비즈니스 클래스가 하나 남았어요. 식구들이 따라가니까 앞좌석이 좀 남잖아요. 제 어머니를 비즈니스 자리 모시고 제가 뒤에 3등석 타고 괌을 갔습니다. 그 여행이 일어난 5박 6일 동안 저는 진짜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 앞에 여러 번 여행을 갔지만 단 한 번도 여행이 즐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뭐 식사 테이블에서 저도 혼자 먹어야 되고 버스만 타도 전부 2자리 1자리인데 제가 끼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거의 뭐 밤만 되면은 남은 힘이 있으면 스스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풀장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시킨다든지 뭐 계속 쇼핑을 하면서 하체가 풀릴 때까지 다닌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괌은 좀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맛있다 그러고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고 뭐 행사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괌의 호텔에서 PIC 호텔에서 제 어머니 뒤따라다니고 혼자서 막 그러고 제가 몇 번 그런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뭐 헬기가 지나가면서 만송이 꽃을 뿌리니까 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개무량해 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방에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 앉아가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종아야 니는 좋겠다. 내년에 또 오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파트너들은 이제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갈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로. 추운 겨울에 떠나서 열대지방에서 그 특급 호텔에 잘 묵고 있다가 우리는 원래 우리 살던 데로 가야 되잖아. 그게 너무너무 우울한 거야. 샤워 한번 하려 해도 다이아몬드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집에 우리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때 제 꿈은 집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암의 일시불 보너스를 받았지만 그거를 이제는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제가 2,200만 원, 1,700만 원 계속 일시불 받아왔었어요. 제가 하여튼 이때까지 암을 하면서 그 핀에 해당하는 최고 수입은 늘 제가 한 것 같아요. 한국암에서. 그래, 이제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목돈이 좀 생기잖아요. 은행 융자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꿈에도 그리던 제가 집을 계약을 안 했습니다. 미칠 것 같은 거야. 집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리 멀리 게스트를 가든지 아무리 멀리 늦게 일이 끝나도 매일 사는 집 앞에 갔어요. 2달 동안. 2달 동안 한 200번 정도 갔거든요, 제가. 딱 가서 셉니다. 1, 2, 3, 8층, 807호, 저기. 딱 보고 있어요. 12월 달에 밤 12시 넘어가지고, 롱코트 쫙 입고, 머리 무스 받은 놈이 서가지고 딱 있습니다. 40분 정도 서 있으면 모든 콧물이 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라인마다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고, 주차장 입구에 관리인이 따로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앞에서 주차장 입구 쪽에 차를 대고 롱코트 입고 딱 서서 딱 있습니다. 추워도 끝까지 참고 있어요. 2달을 가니까 누가 미치느냐면 이 주차장 관리하는 아저씨 미치려고 그래요. 네. 너무너무 궁금했냐. 보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따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랬냐면 입주 예정자라고 그랬어요. 입주 예정자. 근데 왜 입주를 하면 되지 왜 오시냐. 아니 집 사놓고 막 본다 그러니까 그 주차를 이걸 올려주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주차장도 구경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그 2월달에 그 다음 2월달에 제 어머니하고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집에 있는 거 다 버리라고 했어요. 도저히 아무리 쳐다봐도 가져갈 게 없어요. 네. 제발 집에 복자나 인삼 같은 그릇 숟가락 같은 건 제발 버리고 가자. 평생 사시면서 잘 사는 친척이 좋은 물건 살 때마다 밀어내게 한 거. 당신이 한번 화장대 사본 적 없고 칼라 테레비도 우리 거 원래 아니었대요. 우리 어머니 밑에 이모가 칼라 테레비 늘 좋은 거 바꿀 때마다 밀려온 거래.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 손으로 단 한 번도 가전제품, 화장대, 가구라고 사본 게 하나도 없대. 다 버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보름 동안 얼마나 버렸던지 막 제 보던 책까지 싹이 다 버렸어요. 이불도 가져갈 게 없어요. 예, 무슨 이불이 막 옛날 학도 그려진 것도 나오고 이래서 다 버리자고 했어요. (2001년 2월 7일) 날 저희 동생은 회사 가서 퇴근할 때 아파트 호수를 불러줬어요. 글로 퇴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제가 오전 미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제 타는 그랜저 어머니를 태우고 우리 둘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동네 말 많은 가난한 동네 수다 떠는 아줌마들이 우리 모자 둘이서 떠나는 그 모습이 이사하는 광경이라고는 죽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맨몸 이사라고 그래요. 맨몸 이사. 그래서 그 아파트에 딱 도착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가 2번 다시 저는 결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림을 사는데 3일째 마트를 걸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리가 풀려 카트를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이 그냥 있어서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걸 다 사놓으려고 그러면 별의별 게 다 없어요. 네, 구울 거리가 몰라 쪽자가 없는 거예요. 국자가. 그거 또 사러 가야 돼요. 제 어머니한테 뭐를 사달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화장대 그랬습니다. 당신이 시집을 올 때 새 걸 사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던 거 다 그 근거 밀려온 거래요. 텔레비도 좀 큰 거 좀 사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침대를 사달래요. 왜 침대가 왜 나냐? 우리 평생 바닥에 잤는데 그랬더니 괌에 가서 자보니까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러고 원래 저희 어머니가 사놨던 아파트 담보가 너무 묶여있던 걸 제가 빚을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집만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선물했습니다. 명의를 네 걸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정말 고민돼 놀랍게도 다음날 명의전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동생이 그로부터 2달 후에 장가를 갔습니다. 예. 그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사를 마치고 동생이 신혼집으로 돌아가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나오시고 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결혼식 할 때도 그런 말씀 없으시더니 동생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제 손을 잡고 저희 어머니 그때 처음으로 우시더라고요. 예, 내 배로 난 내 자식이지만 넌 너무 장하다. 우리 장남이 아버지도 못한 일을 아버지 역할 다 해서 동생까지 보내고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 종아 니보다 아메 미팅장에 나가보니까 잘난 사람 너무 많고 니보다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도 아메 힘들다고 그만두는데 니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아메를 6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엄살 심한 니가 엄마한테 와서 나가서 힘들다 어떻다 소리 한 번 없이 이렇게 장한 일 해내는 거 보니 우리 아들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저를 안고 저희 어머니 울었어요. 저는 그 순간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에서 다이아몬드에 들어갔어요. 2002년 4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룹의 제 파트너가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겠냐? 당신 알지 않냐? 내가 뭐가 있냐 지금? 뭐 프로필 있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라. 김종아, 뉴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는 무대에 오를 때 감정이 너무 덤덤할 것 같았어요. 소개를 받으려고 무대 뒤에 딱 섰는데 딱 이런 데입니다. 딱 2층.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딱 요만한 이런 데였어요. 뒤에 딱 서서 대기를 하는데 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까? 그거 하잖아요. 저는 생각도 못하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SB 때 사업 설명하는 사진이 어디서 있었나 봐요. 그게 누가 우리 파트너가 찍었는지 어땠는지 그게 탁 나오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에서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 저 나름대로 딱 해서 올라왔다가 약간 울컥하면 멋지게 한번 등을 돌려서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면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돌아섰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20분 울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횡격막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울어가지고 너무 많은 리더분들이 또 여기 또 WFL의 또 리더분들도 저한테 꽃다발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 된다고 축하해 주셨던 리더분들한테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이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또 아메 선배 다이아몬드들이 이미 그 자리에 가보고 또 따라온 우리를 위해서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첫 해에 연봉이 한 1억 2천 얼마가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이래저래 뭐 제가 부동산을 그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취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를 좀 옮기다가 아버지 주소로 이전을 좀 해놨는데 거기로 국세청에서 이게 그게 날라가서 소득신고, 종소세 신고하라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아파트 자꾸 사는 건 알아가지고 이게 얼핏 보시니까 뭐 1억 2천 이러니까 제가 무슨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산 줄 알고 뭐 서류가 날라왔다고 가져가래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좀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부산에 좀 사무실이 많은 중간 지점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겠다고 식당을 들어갔는데 자꾸 식당 주인이 우리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아줌마가 또 아메를 하다 그만둬가지고 우리 얼굴 아는가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전화 받는다고 돌아서 나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식당 주인이 둘이 그 부자지간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떻게 그래 닮았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그래 세상에 아버지를 가장 닮은 게 내 밖에 더 있겠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아버지는 저렇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서 당신이 또 우리가 봐서 뭐 미워할 만큼도 살지도 못하고 도리어 남은 우리도 아버지를 향해서 동정심을 가져야 할 만큼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부산 중앙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 아버지는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전해서 보자 소리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만나면 가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가시겠다고 가는 거를 따라갔다가 제가 아버지를 돌려 세워서 그 대로변에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옥순 놀라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7순 다 되셨는데 깜짝 놀라시더니 저 눈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안았습니다.
5분 동안 대로변에서 아버지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했을까? 나도 힘든데 왜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 원망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연로하신데 이제 그 아버지 삶 전체가 나에게 기대온다 해도 나는 어렵지 않겠다. 전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등을 쓸으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매일 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아버지 생활비를 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에서 위슬러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괌에 저희 어머니하고 다시 또 여행을 또 갔어요. 가족 초대였는데, 우리 재수 씨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4명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애틋한 감정이 있어요. 둘이서 일주일 동안 식대를 10,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면 살 게 너무 없으니까 소세지 980원짜리 그거 사가지고 조금씩 잘라 먹어. 그럼 저는 동생 먹으라고 조금 잘라 먹고 남기고 지도 저 먹으라고 조금 잘라 먹고 남기다가 요만큼 꼬랑지가 남은 게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일주일 지나면 버립니다. 그랬던 동생이 장가를 가가지고 재수 씨하고 이렇게 갔어요. 마지막 날 만찬에 랍스터, 킹크랩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먹지 않고 계속 까고 짜개고 까고 짜개고 하면서 우리 재수 씨 입에 넣어주니까 어떻게 그렇게 낼름낼름 잘 받아먹는지. 두 번째 다이아몬드 여행도 멋졌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블루나이 여행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여행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98년도에 제 스폰서가 저의 미래를 미리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 미야자키 가족 여행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제 미야자키는 저한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제 스폰서 무로이노리고상을 초대했습니다. 가족을 다 오시라 그랬더니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다들 못 오시고 혼자 오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가는데, 우리 파트너들이 다 가는데 스폰서 오셔서 가까우니까 좀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 갔더니 부산에서 미야자키 가는 것보다 동경에서 오는 게 더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도 빌려서 따로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스폰서한테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그 다음날은 택시를 대절해서 미야자키에서 제일 좋은 식당을 좀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식사를 대접하니까 우리 스폰서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더치페이를 하자 그래요. 더치페이 알겠는데 이건 내가 아메에서 버는 돈인데 내가 누구 덕에 벌었겠냐. 스폰서님 덕분에 그 가난했던 김종아가 1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김종아가 월에 1,000만 원도 더 되고 2억을 다 벌어간다. 월에 연봉이 2억이 넘을란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막 아주 좋은 식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사실은 제 스폰서 너무 엄하고 무서워가지고 아메 일을 하는 동안 지금까지 제가 먼저 악수하자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미야자키 공항에서 먼저 출발하시는데 제 스폰서한테 악수 한번 하자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보잘것없던 김종아가 결국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스폰서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달부터 수석 카운트가 들어가 있어요. 올 해건도 지금 현재 수석 도전 중이지만 이게 그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 그룹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베이스로 돌아간다. 그래서 작년 1월달부터 새로 사업 설명해서 제가 새로운 레그 6개를 싹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열심히 오전 오후를 쫓아다녔더니 그 레그들이 전부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카운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나이가 또 내가 나이 40에는 수석으로 이 해를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잘 된지 안 된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아메이에서 도전은 뭐 잘못됐다고 손해볼 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세계를 향해서 또 도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40의 모델이 되는, 제 나이 40의 모델이 되는 카쿠다 코이치라는 일본의 더블 다이아몬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같이 이제 좀 비즈니스하러 다녔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카지마 카오루는 잘 아시죠? 나카지마 카오루라는 사람이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분은 다음 회견도 트리플을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선물이라고 자랑한다고 책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즘 독도 분쟁 때문에 반일감정이 있는데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와 이키가타오 마요와나이 이런 문구가 딱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꽃은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가는 길을 방황하지 않는다,
헤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필이 안 와닿지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한 사람이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은 해바라기 씨앗으로 태어나서 땅에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으로 심어진 해바라기가 땅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이라도 혹시 내가 민들레로 피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기후가 좀 안 좋고 아무리 땅이 척박하더라도 해바라기는 더디게 싹을 틔울지 모르지만 죽어도 해바라기로 자랍니다. 손톱 밑에 끼워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한 요만한 나무 씨 하나가, 식물의 씨 하나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대단하게 태어난 우리가 암의 비전을 하면서 수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되겠나?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신은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할 때, 신이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평범 이하였던 사람입니다. 저도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꿈도 꾸기 어려웠던 수석이라는 필을 향해서 어쨌든 지금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촌에서 온 김종아도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서울 계시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 일을 하나씩 겪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또 멋진 세계와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대단한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는 자리에 미천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좋은 인연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이런 자리에 또 뵙기를 원하겠습니다.